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상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을 먼저 하죠. 자,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 파주라고 합시다. 경기도 파주시고 여기는 경기도 연천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자, 이렇게 이웃하고는 두 개성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잖아요. 자, 광역계획권이 왼쪽은 서울특별시, 오른쪽은 경기도 이렇게 해서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다르죠.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시도지사 협의해서 공동 수립.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뭘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제 공동 수립을 할 수 없게 됐잖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조정, 그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때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조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다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금고할 수 있죠. 협의를 금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직접 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4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정확하죠. 2번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관계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정확하죠. 3번 광역도시계획은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4번 관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금고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이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금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42번 국토교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된 경우로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토지 적성평가만 책량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토지 적성평가에 하나여 책량할 수 있는 요건이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제일 먼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반을 위한 절차, 기초조사죠.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공고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가 이제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었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안에 뭐 산업, 인구, 주택, 토지용 사항 등을 조사하고 측량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어디에 준용됩니까? 나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위원 기초조사에 그대로 기초조사에 준용이 됩니다. 네,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도시권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 세 가지가 포함되잖아. 무엇이 포함되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세 가지를 포함시키게 되죠. 도시권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과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죠. 그리고 일정한 요건에 들어가면은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도 있죠.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때 기초조사 등을 생략한다는 것은 기초조사 등을 생략한다는 것은 기초조사의 생략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될 환경성 검토, 토지적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모두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기초조사 등 생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지금 42번에 보기 2번부터 5번까지 보기 2번부터 5번까지 묶어보실래요? 보기 2번부터 5번까지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기초조사 생략은 물론이고 당연히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 있죠. 기초조사 생략은 물론이고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2번부터 5번에 해당하면은 도시권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의 생략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 모두를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기초조사 등을 이제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고 1번은 그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무엇을 생략합니까? 토지 적성 평가에 한하여 토지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그렇게 되죠. 2번부터 5번은 좀 익숙하게 많이 봐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의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이때 도심지는 상업지역의 연접된 지역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나대지 면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나대지 면적의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한다든지, 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범위에 따라서 이미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됐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등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43번. 용도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3번은 난이도를 약간 좀 높인 거죠. 난이도를 약간 높였습니다. 1번. 한 개의 대지가 준주거지역 600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에 200제곱미터 걸쳐 있을 때 각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조 적용한다. 일단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봐주세요. 네, 자 이렇게 되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습니다. 준주거지역, 자 준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가운데서 준주거지역 600이고 자연녹지지역에 200제곱미터 걸쳤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원칙은 어떻게 되죠?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의 원칙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43번.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 한 개 대지 80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역 600, 자연녹지지역에 2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각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일단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중요하죠, 그죠? 네, 자 잠깐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었습니다. 자, 800제곱미터 가운데서 준주거지역에 걸친 면적이 600제곱미터고 자연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용도 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 맞죠?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의 걸친 면적이 얼마 이하? 330m 이하이면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가야죠. 특례를 인정 안 하니까. 원칙대로 둘 중 작은 면적이 330m 이하가 있으니까 이 800제곱미터 대지, 전체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하죠? 가중평균값을 적용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 800제곱미터 대지에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없는지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은 둘 중 가장 넓은 용도죠. 둘 중 가장 넓은 용도지니까 뭐죠? 여기서 준주거지역이죠. 그렇죠. 가장 넓은 지역이죠.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용도지역. 여기서 준주거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평이 안 되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녹지지역, 녹지지역에 걸치는 200제곱미터는 그중 넓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하여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치면은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그 면적이 330도 이하라면은 그 녹지지역은 넓은 용도지역의 건축 규정을 적용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특례 규정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로입니다.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뭐죠?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틀렸고. 다음 3번. 농림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생산관리적으로 결정고시용으로 본다. 이런 규정 없죠? 농림지역에 농지가 집단화됐다고 생산관리적으로 결정고시용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규정 없죠? 그리고 또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즉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대제대 틀렸고. 4번.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4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대부분 다 맞추셨구나. 참 잘하십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특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특례 규정이죠. 특례 규정. 자, 물으면 대답해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제일 먼저 건축물이 어디에 일부 걸치면은 무슨 용도지구죠? 고도지구.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일부 걸쳐버리면 걸쳤잖아.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버리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은 건축물의 일부가 방화지구죠.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게 된 거야. 걸치게 되면은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서 내화 구조로 건축해서 건축물 전부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거나 녹지지구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도 또한 같다. 또한 같으니까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일부 걸치더라도 그 건축물 전부는 또한 같다니까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일부 걸치더라도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그리고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녹지지역과 방화지구 그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됐어.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설치됐잖아요.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일부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바다의 매립 목적이 항만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라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서로 다르잖아. 이럴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가 인정 안 되죠.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원칙대로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43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 자, 여러분 대부분 한 80%가 네, 정답을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43번 난이도가 쉽지는 않잖아, 그죠? 네, 잘 맞추신 거예요. 고르게. 다음 44번. 국토교급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잠깐만요.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 그렇게 되잖아요. 네.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죠. 그때 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목적이죠. 2종은 뭐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니까 역세권이었습니까? 숲세권이었습니까? 숲세권. 공기 좋고 조용하고 그렇게 거주 그 여건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숲세권 아파트 여기에 속한다 그랬죠?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데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니까 일상생활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숲세권입니까? 역세권입니까? 주로 역세권 아파트, 교통이 편리하고 그죠? 일상생활이 아주 편리한 곳이죠. 그런 곳이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네.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니까 주로 고층 아파트 위주로 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곳은 주로 이제 이렇게 3종 일반 주거지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니까 당연히 43의 1번 아파트는 당연히 건축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44번이죠. 44번 그렇죠. 네, 아파트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지만 이거 상식적으로 많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2종 근생시설 중에서 네, 3종 일반적으로는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설소는 제외돼요. 답이 2번이라고.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자, 근린이 뭐죠?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용품을 취급하면은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2종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네, 시설들인데 1종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고 좀 유익한 것들이고요. 2종은 이제 필수적이진 않고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필수적이진 않고 좀 덜 유익한 것들은 2종 그렇게 분류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 근린 생활시설은 주택가에는 전부 건축이 가능하다 보면 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안마시설소나 단란주점 같은 것은 네, 그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고 네, 또 사회 통념상 건축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정답은 네, 2번이었습니다. 45번. 용도적 은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그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번의 정답이 절반밖에 안 나온 것은 조금 그래요. 예, 복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한번 보세요. 자, 용도적 은혜에서 건축 제한. 어떤 용도적 은혜에서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는 어디에서 규정한다고 그랬죠? 원칙이 뭐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그때 대통령령이 뭐죠? 이법, 국토계획법, 이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은 21개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의 표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표를 보면은 어떤 용도지역에서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그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쭉 이렇게 표에 나열되어 있어요. 이 국토기법 시행령상 별도로 준비된 표를 보고 컨설팅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용도지간에서의 건축 제한을 특례로서 개별 법률로 각각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암기가 필요하잖아.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용도지간에 생산관리제라고 할게요. 생산관리지간에서 건축 제한은 본래는
국토교육법 시행령상 생산관리지간의 건축제한표를 보고 상담하면 돼요. 대통령령을 정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생산관리지간에 농공단지에 지정되어 있을 만큼 농공단지가 어떤 용도지 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따로 받게 되잖아요. 그때 농공단지에서 건축제한을 규정한 법이 무슨 법이었습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개법. 그리고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적으로 지정된 토지는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은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초지는 초지법.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허용되는 것은 어디에서만? 농림지역에서만.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이거만 외우면 안 되잖아요. 보전산지는 무조건 산지관리법 이거만 외우면 틀리는 거잖아. 이 세 개는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그러니까 농림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오해 조금만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틀리신 분 괜찮아요. 연습이니까. 45번. 용도지간세 행비제한, 건축제한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초지가 초지법이 아니고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 안의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2번도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자연공원법으로 건축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3번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3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관리지역 안의 농공단지, 여러분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제한은 농지법이 아니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개법이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개법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 어디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딱 절반이 맞추시고 절반이 실수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연습이니까 괜찮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본 시험에 맞추시면 돼요. 네. 틀리신 분들 힘내시고 괜찮으니까. 46번 국토교육법상 복합용도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보세요? 복합용도지구 2017년 때 제가 신설됐다고 설명했죠. 2017년 때 신설. 이걸 만들면서 몇 개를 없애느냐면 한 6개가 없어졌어요. 6개. 그동안에 있던 용도지구가 너무 많으니까 국토 용도지구를 좀 정리 차원에서 없애버렸다고 한 6개, 7개를 없애버렸어. 없애버리고 그 없애버린 여러 개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나의 용도지구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여러 가지 없어진 용도지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잖아. 그래서 목적이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정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적용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잖아. 이게 개념이죠, 개념. 그래서 1번.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대 입지, 강화가 아니고 특정 시대 입지를 완화할 목적으로 복합용도지구는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되는 용도지구는 3개로 한정되고 있잖아. 우리 어떻게 했죠? 1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하나여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됩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지정 요건이 3번, 4번은 꼭 외워놔야 됩니다. 5번은 참고하면 되고 알겠죠? 3번. 해당 용도지구 건축 제한만 완화가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한번 볼래요? 잠깐만요. 이 시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제3종 일반주거죠. 제3종 일반주거제는 복합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제도 일반주거제니까 복합 용도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래 3종 일반주거제의 목적이 뭐죠? 지정 목적이 고층입니까? 저층입니까? 고층.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하는 게 목적인 땅이다 말이야. 근데 이 동네에 이제 3종 일반주거 지정되면은 이 3종 일반주거제에 복합 용도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복합 용도주 지정했어. 이 복합 용도주 지정했어. 복합 용도주가 딱 지정되면은 건축 제한이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되니까 고층 아파트 건축만 할 수 있는 이 용도지 간에 판매시설, 관광 숙박시설, 카지노 영업장 같은 위락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복합이 되는 거잖아. 토지의 이용이 한 가지 아파트만 짓습니까? 다양해집니까? 다양해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늘어나야 되니까 건축 제한이 강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완화. 단 과밀을 피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 용도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 적용됩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됩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종류가 늘어날 거야. 3종 일반주거제의 복합 용도주거 지정된 경우에는 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건축이 이제 조례로 허용하여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제한만 완화가 적합한 경우에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용도지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제외되지 않도록 아까 3종 일반주거제는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하는 게 본래 목적이잖아. 그 목적이 제외되지 않도록 전체 용도지역 면적 중 복합 용도지구는 3분의 1 범위 이하로 지정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3종 일반주로 남겨둬서 본래의 목적인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5번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6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복합 용도지구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주 높아요. 47번. 국토교급성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장을 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네, 맞게 됩니다. 그 47번에 1번 정답을 하신 분이 있네요. 이런 된장. 아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지난주에 했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무엇을 정하죠? 국장이 정하잖아요.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공직처럼 기억하라고 했잖아. 정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답하신 분은 점심 먹을 때 밥을 2숟가락 드러내고 드세요. 앞에 분에게 주든지. 3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지구단위 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이것도 매번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게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그럼 틀려버려요.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는 그 10년이 지난 지역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의 경우 정확하게 된다니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의 경과됐거나 이거는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된 구역 중에서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 되면 의무적 지정 대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 이상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적 지정입니까? 임의적 지정입니까?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오케이. 4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7번 4번. 지구단위 그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죠. 5번은 우리 문제집에 있는 지문 아니에요. 도시지역에 뭘 지정했죠? 개발증지구 지정했고 그 개발증지구에 지구단위 교육이 지정되면 두 가지잖아. 해당 용도지구 지정될 용적률 120%, 건축법상 제한된 높이 제한 120% 이하.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0% 이하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죠. 48번. 국토교급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건축 제한의 특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된다. 틀렸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까? 적용받지 않습니까?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례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 두 번째. 수단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수단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과 그리고 수단자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합니까? 따로 법률 정합니까? 따로 법률로 정하죠.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근데 따로 정한 법이 뭐죠? 이걸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수단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도 되고, 그때 따로 정한 법이 수단자원관리법이니까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에 한다, 따른다라고 해도 맞고 둘 다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네. 3번. 방화주관에서 일정 정보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그 필로티 부분을 청수 산정에서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다. 그런데 이 특례는 일정 정보를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 청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은 방화지구에서 인정하는 특례가 아니고 방제지구죠. 방제지구에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방제지구죠. 근데 이거 정답을 많이 했는데 80% 이걸 정답을 했네. 헐, 다 틀렸다는 거잖아. 여보세요? 그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습지로 침수되는 등 재해가 늘 상존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한 봐요. 이런 적이 이렇게 건물을 5층 허가받았어. 5층으로 건물을 허가받았다고. 5층으로 허가받았는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를 한 거지. 필로티 구조니까 1층 전부가 기둥만. 그래서 이 1층은 건축물의 통로나 출입 통로나 또 그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한 경우에는 청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니까 5층으로 허가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층수는 하나, 둘, 셋, 4개뿐이니까 1층 대신에 위에 건축지역에 1개 층을 더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5층으로 허가받았으니까 5개 층을 그대로 허가받은 데 쓸 수 있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나 출입 통로 등으로 활용하니까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잖아. 그래서 이 방제지구 안에서 건축을 할 때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에는 청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주게 됩니다. 아셨죠? 네. 방제지구에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수니까 지금 틀린 건 상관이 없잖아요. 연습이니까. 틀려보고 이제 본 시험에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거죠. 괜찮아요. 많이 착해진 기락이. 다음 4번. 시가 맞춰준 거에서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야적장.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어디에 쓰는지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그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거라고. 정답이 5번이에요. 그 3번 정답이 80%고 5번 정답이 20%인데 5번 정답을 하신 분은 쉬는 시간에 살짝 따라오세요. 제가 업어드릴게. 네. 업어달라고 쳐다보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자, 5번 봅니다. 5번. 경관지구 동그라미, 고도지구 동그라미.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을 줄 거 없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동그라미, 규모 동그라미, 높이와 규모에 관하여 그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 한번 봅시다. 좀 어려워요. 이런 건 난이도 너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렵습니다. 잠깐 봐주시고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이런 때 필요한 것 같아. 이해를 하려면 봐요. 경관지구가 뭐냐면은 그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훼손할 겁니까? 유지할 겁니까?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새로 형성할 목적으로 만든 게 경관지구라고. 그럼 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그 도시경관 유지 보존에 방해가 되는 개발행위는 전부 규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경관지구는 좋은 용도지구입니까? 좋지 않습니까? 규제를 많이 하는 좋지 않은 용도지구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개발은 다 금지되니까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는 경관지구 싫어합니다. 경관지구인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도지구잖아. 고도지구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는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는 30m다라고 최고 한도를 결정고시 딱 해버리면은 앞으로 이 동네에서는 최고 한도 30m를 초과하여 건축을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할 거예요. 앞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라면은 우리 리모델링은 주거전용 면적만 증축합니까? 세대수 증축, 즉 수직 증축도 가능합니까? 주택보상 수직 증축이 가능하잖아요. 위로 몇 개 층이죠?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잖아, 그죠?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그러려면은 높이 규제나 건축물의 규모 규제를 그대로 둬야 됩니까? 완화해줘야 됩니까? 완화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고도지구, 경관지구 안에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특례 규정은 다 모아둔 문제니까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죠. 5번이 정답이에요. 49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여 발행할 수 있죠. 국가는 발행할 수 없잖아요. 틀렸고.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토지 소유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채권으로 발행이 가능했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된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49번도 정답률이 높지 않네요. 야. 3번. 부글부글 3번. 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발행자가 정당하게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잖아요.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조례로 정함. 그래서 우리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도 이런 거 소소하게 좀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시간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율도 연습 많이 했잖아.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은행 중에서 전국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하가 아니고 1년 만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 평균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이유는 뭘 정합니까? 조례. 그래서 평균 이상으로 조례로 정한다.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죠.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5번은 발행 절차 등입니다. 발행 절차 등 미칠 것이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추정합니까? 지방재정법. 지난주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가격과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치법,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그렇게 되죠.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실수만 줄이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틀린 거는 괜찮아요. 네. 자, 50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자, 50번입니다. 거기에 잠깐 들어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50번은 대부분 맞추셨어요. 자, 우리 최근에 좀 떠겠구나. 이 부분은 도로가 있었고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고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산시에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때 도로 건설 사업이 이 도시, 부산시 도시공계획시를 사업이 되잖아. 자, 이렇게 도시공계획시를 사업이 결정을 시행 각거리 토지의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고 부르지. 자,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을 시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이 허가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원칙이잖아요. 다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을 시행하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갑거래 토지의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을 시행하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니까 몇 단계 부지죠? 2단계 부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일정한 개발행위가 허가되잖아. 그때 허가 대상 외워야 되죠.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공작물의 설치 가능하잖아. 공작물 설치. 가설 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근데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어서 갑거래 토지에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이 허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잖아. 가설 건축물 등이 허가된 도시공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그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했습니까? 철거 대상 건축물 소유자입니까? 철거 대상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하게 됩니까? 3개월 전까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50번. 1번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2번 다만 2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이 허가될 수 있잖아요. 2번 위 가설 건축의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되고요. 4번 철거 비용은 사업 시행자 이를 부담한다. 틀렸잖아. 철거 비용은 철거 대상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이 됩니다. 철거 대상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나 그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종전의 공공시설 모두가 그죠? 해당 시설 그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개발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전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기속이 되죠. 그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전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기속이죠. 51번. 국토교 국상개발지정지구, 개발지정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1번은 좀 작정하고 난이도를 높였고요. 51번에 보기 1, 2, 3번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51번에 보기 1번, 2번, 3번은 묶어서 발표를 해두죠. 네. 51번에 그래도 이거 정답률이 50%네요. 절반이 맞추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자, 개발지정지구 같이 봅니다. 1번 봐요. 자, 개발지정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예요. 개발계획 동그라미예요.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을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웠잖아. 개발지정지구 안에서의 건축증은 조례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증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에요. 원칙. 개발지정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증을 받게 돼요. 이게 원칙이라니까. 다만 개발지정지구는 지정됐는데 2번에 봐요. 개발지정지구는 지정됐는데 아직까지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야. 개발지정지구 지정은 됐는데 아직까지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은 수립이 안 된 경우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줄 거죠. 도시군계획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즉, 예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건축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는. 근데 3번 내려와요. 개발증지구가 지정됐다고 전부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3번은 개발증지구로 지정됐지만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을 하지 않는 개발증지구야.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개발증지구다, 이 말이야. 이 경우에는 줄 것입시오. 두 번째 줄에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1, 2, 3번이 아마 지구단위 계획편에서 시험 나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나오면은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국토교육부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1, 2, 3번입니다. 네, 별표 한 2개 정도 해두고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 동네에 개발증지가 지정됐어요. 개발증지가 지정됐다고. 개발증지가 지정되면은, 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면은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단, 개발증지는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개발계획 수립이 없었어. 아직까지 수립이 되기 전이야. 수립은 할 건데 아직 수립은 안 됐다, 이 말이야. 이때는 건축주안이 무엇이 의지를 주십니까? 조례 의지를 주는 거야. 근데 개발증지구 지정은 했지만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개발증지구 지정된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본래 용도지역이 있겠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복 지정되니까 그 해당 용도지역, 개발증지구가 지정된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을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증지구에 요새 별도로 건축 제한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해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절반의 정답을 찾으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아주. 다음 4번, 5번은 이거잖아요. 보기 드시죠? 개발증지구 종류 5개 불러주세요. 주거개발증지구, 산업유통개발증지구, 관광, 휴양개발증지구, 그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개발증지구하고 특정개발증지구. 복합은 이렇게 설명했죠. 잠깐만요. 이게 뭔지 한번 봐요. 맞춰보세요. 자,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 휴양기능. 이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에, 그 외에 특별히 정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표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특정개발증지구.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기능 중에서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표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복합개발증지구. 4번, 5번이 그겁니다. 51번에 4번, 5번. 묶어서 비교를 해서 개념 정의 다시 하시고요. 52번 내려오십시오.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원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지난도가 가장 큰 것은 공차죠. 자, 성장관리본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얼마죠? 용적률은? 성장관리본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인데 125. 성장관리본이 수립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이 되고 용적률은 125가 되잖아. 그죠? 네, 125. 근린상업지역은 900. 자연녹지지역은 100. 중공업지역 400. 전용공업지역이 300이고 일반공업지역이 350이고 중공업지역은 400이잖아.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그 용적률 지단도가 가장 큰 것은 2번 그렇게 되죠. 근린상업지역이 제일 높죠. 정답은 2번 그렇게 됩니다. 네. 이것도 틀리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형님. 자, 휴식하고 53번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